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평생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 세상에 나와 같은 핏줄을 나는 사람은 오직 형제자매뿐이라는 생각에 어떻게든 우애를 지키려 애쓰셨을 겁니다. 명절이면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꾸역꾸역 모였고, 돈거래로 마음이 상해도 형제니까 라며 참고 넘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형제자매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까? 아니면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까? 어린 시절 한 이불을 덮고 자라며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그 애틋했던 형제들이 왜 나이가 들수록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오랜만에 만나면 반가움은 잠시뿐이고 헤어질 때는 왜 늘 씁쓸함과 상처만 남게 되는 걸까요?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철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이 서글픈 인간관계의 섭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형제는 한 뿌리에서 나왔으나 자랄수록 뻗어나가는 가지가 다르니 억지로 묶으려 하지 마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형제도 각자의 강물로 흘러가게 두어라.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과 지혜를 통해 나이 들수록 형제가 남이 되어가는 필연적인 이유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가족 해체를 조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형제라는 무거운 의무감에 짓눌려 정작 나를 잃어버린 여러분을 위한 가슴 시원한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붙잡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흐르는 대로 두는 것이 어쩌면 가장 성숙한 형제의 일지 모릅니다. 다산 정약용의 집안을 살펴보면 형제 간의 운명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정약용에게는 그가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했던 형님들이 있었습니다. 맏형 정약현, 둘째 형 정약전, 셋째 형 정약종, 그리고 막내 정약용. 그들은 어린 시절 남양주 마제마을에서 함께 글을 읽고 함께 꿈을 꾸며 자랐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끈끈한 동지이자 벗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소용돌이는 그들을 각기 다른 곳으로 흩뿌려 놓았습니다. 신유박해라는 거대한 정치적, 종교적 탄압 속에서 그들의 길은 처참하게 갈라졌습니다. 셋째 형 정약종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신앙을 지키다 참수당하여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땅을 보고 죽느니 하늘을 보고 죽겠다며 의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양반의 체면을 내려놓고 어부들과 어울리며 물고기를 연구해 자산어보라는 위대한 책을 남겼습니다. 그는 학문보다는 실생활에 천착하며 섬사람이 되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되어 18년이라는 긴 고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구하기 위한 목민심서를 집필하며 철저한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학문 세계를 완성했습니다. 보십시오.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밥을 먹고 자랐지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명은 순교자로, 한 명은 생물학자로, 한 명은 정치 철학자로.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관도 삶의 방식도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도 모두 달랐습니다. 만약 그들이 억지로 한 집에 모여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정약종의 종교적 열정과 정약용의 현실 개혁 의지는 충돌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약전의 자유방방함과 다른 형제들의 엄격함이 부딪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몸은 떨어져 있었고 서로 다른 길을 갔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꽃을 피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의 운명입니다.
한 나무에서 피어난 꽃들이 가을이 되면 각기 다른 곳으로 씨앗을 날려보내듯이 형제자매가 흩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각자의 숲을 이루기 위한 자연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우리는 나이 들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다산의 지혜를 빌려 7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가족이라는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친구나 형제였을지 모릅니다. 외로움을 달래주고 비밀을 공유하는 존재였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순간 인생의 중심축은 이동합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가 생존의 1순위가 됩니다. 이는 배신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이자 책임입니다.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형제 안부 묻는 것보다 중요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결혼 후 명절 때마다 겪는 갈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집은 안 오냐? 형님네만 챙기냐? 이런 갈등의 본질은 각자가 지키고 싶은 내 식구의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 울타리가 생겼는데 자꾸 형제라는 이름으로 그 울타리를 침범하려 하니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좁혀지지 않는 경제적 격차와 미묘한 시기심입니다. 어릴 때는 똑같이 용돈 받고 똑같은 옷 물려 입었지만 성인이 되면 경제적 격차가 벌어집니다. 다산 정약용은 빈부의 격차는 마음의 격차를 만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 형제는 부유하게 살고 한 형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기 힘들다면 그 관계는 순수하게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부자인 형제는 괜히 돈 자랑하는 것 같아 눈치를 보게 되고 혹은 도와달라는 말이 나올까봐 경계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형제는 형제의 성공을 축하해주기보다는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며 열등감과 박탈감을 느낍니다. 형은 부자니까 병원비 좀 더 내. 동생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돈이 개입되는 순간 혈연의 정은 계산기로 대체됩니다. 이것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성입니다. 셋째, 가치관과 신념의 차이는 물과 기름 같습니다. 정약용과 정약종 형제가 서로 다른 길을 갔듯 현대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명절 식사 자리에서 고성이 오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종교가 달라서 제사 문제로 의절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 형제는 보수적이고 안정을 추구하는데 다른 형제는 진보적이고 모험을 즐깁니다. 어릴 때는 이런 차이가 그저 성격 차이였지만 나이 들어 자기 고집이 세지면 이것은 틀림이 됩니다. 형은 왜 그렇게 꽉 맞았어? 너는 왜 그렇게 철이 없냐? 서로의 삶의 방식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대화는 단절됩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60년을 다르게 살아온 사람을 말 몇 마디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넷째, 공통 분모의 소멸, 부모님의 부재입니다. 사실 형제들을 억지로라도 묶어주던 끈은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효도라는 명분으로 부모님 눈치 때문에라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 구심점은 사라집니다. 마치 끈이 끊어진 연처럼 형제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더 이상 모일 명분도 참아야 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유산 상속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봅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라는 완충제가 사라지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과 이익 다툼이 날 것 그대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형제 관계는 이제 순수한 선택의 영역으로 남습니다. 만나서 즐거우면 만나고 아니면 안 만나는 남과 다를 바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생활 환경과 지리적 거리의 현실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다산이 유배지에 있을 때 한양에 있는 벗들과 점차 소식이 끊긴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서울 사는 형제와 부산 사는 형제, 혹은 해외에 사는 형제, 각자의 생활 리듬이 너무나 다릅니다. 만나려면 큰 돈과 시간을 써야 합니다. 젊을 때야 체력으로 극복했지만 나이 들면 몸이 힘들어 만사 귀찮아집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노년에 굳이 몇 시간씩 이동해 형제를 만나는 수고로움을 감수할 만큼의 애정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사는 동네의 이웃사촌이 멀리 사는 형제보다 위급할 때 더 도움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섯째, 억지스러운 효도 대행과 비교 문화입니다. 한국 사회의 형제 갈등 중 상당수는 효도에서 비롯됩니다. 누가 모실 것인가? 누가 병원비를 낼 것인가? 서로 네가 장남이니까, 네가 재산 더 받았으니까, 네가 시간 많으니까 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형제는 경쟁자가 됩니다. 누가 더 효도했는지 비교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누가 더 받았는지 질투합니다. 어릴 때의 경쟁 심리가 나이 들어서도 그대로 이뤄집니다. 만나기만 하면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돈 자랑을 늘어놓으며 은근히 상대를 깔아뭉개려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돌아오면 기분이 상하고 허무해집니다. 스트레스를 주는데 굳이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일곱째,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무리에 섞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고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정약용 선생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로움에 몸부림치기보다 그 고독을 학문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남에게 쏟을 에너지를 아껴 나 자신에게 써야 합니다. 형제 비위 맞추느라 감정 노동을 하느니 차라리 혼자 산책하고 책 읽고 차 마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멀어지는 형제를 보며 마냥 슬퍼해야 할까요? 아니면 억지로라도 관계를 되돌려야 할까요? 다사는 우리에게 명쾌한 처세술을 제안합니다. 첫째,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인정하라. 형은 왜 저럴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그냥 형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물이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글게 되듯 형제도 각자의 그릇에 맞춰 변한 것뿐입니다. 과거의 형제를 찾지 마십시오.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타인처럼 존중하십시오. 둘째,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 실망도 없다. 형제니까 도와주겠지, 형제니까 내 마음 알아주겠지. 이 기대가 모든 불행의 씨앗입니다. 정약용은 남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면 저절로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형제를 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길 가던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화내지 않듯 형제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아주 작은 호의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기대를 0으로 만드는 순간 관계는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거리를 두라. 아예 안 보고 사는 의절이 두렵다면 적당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십시오. 1년에 한두 번, 명절이나 기일에만 보고 평소에는 각자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느슨한 연대가 가장 건강합니다. 궁금해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가르치려 들지도 마십시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십시오. 서로 연락이 없다는 것은 각자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나의 행복에 집중하라. 형제 걱정할 시간에 본인의 건강과 노후를 챙기십시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여유가 있어야 형제에게도 웃는 낯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행하면 형제의 행복이 질투나고 형제의 불행이 짐처럼 느껴집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자신을 가꾸는 데 집중했듯 여러분도 자신만의 취미,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십시오. 형제가 없어도 내 하루가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형제가 남이 되는 과정은 신이 인간에게 준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굴레에 묶여 의무감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이제는 온전히 독립된 인간으로 홀로 서보라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씨앗이 흩어져야 숲이 되듯 우리도 흩어져야 각자의 인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형제와 멀어졌다고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불효한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도 하늘에서 여러분이 억지로 형제와 싸우며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비록 발길은 드물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편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더 원하실 겁니다. 정약용의 형제들이 각자의 길에서 빛나는 별이 되었듯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들도 각자의 궤도를 도는 행성입니다. 서로의 궤도를 침범하지 않고 멀리서 가끔 반짝임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우주적인 관점에서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이 노년에 남긴 시 한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홀로 앉아 마음을 닦으니 세상의 시끄러움이 물러가고 비로소 내가 보인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형제는 이해하지 마십시오. 미운 형제는 억지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곳에서 잘 살아라, 나도 여기서 잘 살겠다라고 쿨하게 놓아주십시오. 진정한 우애는 매일 붙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각자의 삶을 씩씩하게 살아내는 것. 그리고 아주 가끔 먼 발치에서 서로의 평안을 빌어주는 것. 그 담백한 남이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나이든 형제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오늘 밤 형제에 대한 미움도, 서운함도, 그리움도 모두 강물에 띄워 보내시고 오직 여러분 자신의 평온한 잠자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누구보다 자유롭고 고귀하기를 응원합니다.